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유통관리사 2급 그리고 이제 유통, 물류 관리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유통의 개념하고 또 물류의 개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 위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커다란 관점에서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면 이제 유통의 이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유통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교재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최초의 생산 단계. 자, 즉 말하면 이제 제조업자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중간상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들을 거쳐갖고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이 나눠지는데, 자, 상적 유통을 보면요. 자,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은 유통 부문 중에서 재화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우리 재화라는 거는 우리 영어로 하면 구스예요. 그렇죠? 하나의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제품들이 있어요. 뭐 덩치가 큰 것들, 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있죠. 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동반하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떠한 작은 서류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IT 기술에 접목되어 있는 것들 있죠. 자, 유무형의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물적 유통이라고 보면은 자, 물류예요, 물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덩치가 커요. 즉 얘네들은 이게 일반적인 구스지만은 얘네들은 어떠한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컨테이너, 선박, 자동차. 자, 이렇게 좀 큰 덩치들, 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또는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요 두 가지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유통은 이제 협의의 개념하고 이제 광의의 유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부분들은 이제 물적 유통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는 크게 서비스와 상품 있는데 자, 얘네들은 무형의 서비스입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교육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서비스 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적 유통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품이나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유통의 이제 세 번째 기능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좀 조금씩 나오니까 반드시 개념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이제 구매랑 판매로 나눠져요. 자, 구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갖고 오는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 계약을 하고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품 받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소비자 수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 아무래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돼요. 즉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면 뭐예요? 소비자들이 사야지 그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또한 구매 상품의 품종을 선택한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 우유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우유 중에서 초코 우유냐 또는 바나나 우유냐 하듯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팔릴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품질 같은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걸 검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붙이게 되고 품질에 대해서 마크를 찍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급을 제품을 할 건지를 상담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 고객, 우리가 말하는 예상 고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고객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하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 흔히 말하면 구매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언젠가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구매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판매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요 창조 활동, 즉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매 활동은 뭐가 있어요? 어떤 샘플을 준다든지 또는 각종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뭐 경품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로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를 자극시키는 하나의 활동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정을 보면은 수요의 창출 계획과 활동. 우리가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과연 얼마나 수요층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제품을 보고 또는 시연을 했을 때 예상되는 고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합니다. 이제 시장의 크기죠. 그 다음에 판매 조건. 우리 제품을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떠한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각종 계약사항들이 있겠죠. 그것을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즉 중간상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이전시키는 과정. 즉 주인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주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적 유통 기능.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크게 운송과 보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운송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면 제품을 이송시키는 거예요. 또는 수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장소적인 격리를 극복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는 장소적인 격리를 극복한다.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쌀이 나오는 곳, 즉 생산되는 곳, 농촌이죠. 이런 데서만 주로 많이 소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꼭 해당 지역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또는 서울로 각종 대도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운송, 수송 기능을 통해서 이 쌀들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옮겨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장소적 격리를 해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럼 보관 기능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그대로 파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책을 보면은 시간적인 격리를 극복해서 효용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은 쌀 같은 경우는 우리 주로 가을 때 많이 추수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그러면 가을 안에 이 쌀들을 모두 소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관 기능이 들어가면서 창고의 개념도 나오는데, 자, 이 창고에 어떻게 해요? 쌀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을 해서 1년 내내 언제든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는 만약에 밥을 먹다가 쌀이 떨어지면 사러 갑니다. 즉 뭐예요?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창고, 보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조성 기능이란 것은 이제 소유권 이전 기능. 자, 소유권 이전은 누구다? 자,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유통의 흐름은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의 채널은 바로 여기 네 가지 단계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기능. 이들이 뭐예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소유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명의 제조업자 밑에는 여러 명의 도매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들한테 제품을 이전시키는 거죠. 소유권을. 이제 파는 거죠. 파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전을 시키고 이들 밑에도 각종 소매상들이 있어요. 이들한테 물건을 주면서 역시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고 면대면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집에서 보면 뭐 편의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소매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건을 마지막으로 판매함으로써 뭘 한다?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과 물적 유통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커다란 어떤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이전해 가는 과정이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시켜주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이제 표준화 기능이 있고요. 시장금융, 시장정보, 위험부담. 예전에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도 간혹 나오니까 개념만큼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보면은
표준화. 자, 표준화라 함은 우리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품질적 어떤 퀄리티 차이를 조절한다. 자, 수요와 공급.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의 어떻게 해요? 이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는 난 이런 제품을 원하는데 이 정도의 양이 안 나올까? 그럼 또 공급자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라는 서로 간의 어떠한 생각들이 어때요? 일치시키게끔 만들어준 역할이에요. 해서 그 사이에서 거래의 단위나 가격, 지불 조건. 우리 가격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뭐 어떤 제품은 얼마, 어떤 제품은 얼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는 이 정도 제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살 때 대형, 중형, 소형. 그럼 각각에 맞춰서 형태에 맞춰서 어느 정도씩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즉 일반화되고 표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시장 금융이라는 것은 자, 시장에는 분명히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흔히 말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인데, 자, 이들 간의 어떤 경제적 격리. 자, 생산자는 최고급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사는 사람은 그에 맞춰서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이 만약에 없어. 자, 이렇게 되면 경제적 격리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 것을 막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제품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고급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부나 또는 리스 등으로 해서 어떠한 시장, 어떠한 금융 등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외상이죠. 외상이나 좀 DC를 해주는 개념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시장 금융이고요. 시장 정보라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 정보. 자,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뭐 있어요? 소비자들의 이름 또는 나이 또는 연령 아니면 이들의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봤을 때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 이런 걸 분명히 얻어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을 원한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이런 걸 만들어야 돼. 근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감으로써 거래를 좀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하고 판매자가 제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면은 도소매 유통기관의 이제 유형하고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반이 됩니다.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근데 여기서 각각이 파생이 되어지는데 이 각각의 단계, 즉 채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유통 전문 산업이라고 해서 도매상, 소매상. 자, 나와 있죠? 자, 이들은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송도 하고 보관도 하고 운송도 합니다. 단지 차이가 뭐냐? 양이에요. 제조업자로부터 도매상은 많은 양을 제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소매상도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지만 이들은 어때요? 대량으로 물건을 띄워온다고 하죠. 흔히 말하면. 그래서 그 대량으로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채널들, 소매 채널들이 있죠. 이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 이제 농산물 시장 같은 데 보면 어때요? 큰 트럭으로 여러 대 오죠. 그런 사람들은 도매상이죠. 그리고 이들로부터 물건을 떼어가는 사람들, 흔히 말하면 슈퍼나 점포에 있는 할인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흔히 소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도매상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도 하지만 재가공을 합니다. 해서 다시 되파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역할도 같이 수행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상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지만 최종 소비자, 즉 우리 같은 소비자죠. 이들한테 판매하는 역할만을 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매상, 소매상의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유통산업의 이제 환경이 나옵니다. 자, 환경은 여러분들 3과목 유통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주의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1970년대. 자, 이때는 이제 근대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운송 기능. 이것이 만약에 교통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장소적 격리를 해소할 수 없었어요. 근데 고속도로가 나오고 우리 고속철도 나오고 비행기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한다? 장소적인 격리가 해소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도나 군 또는 면 단위의 중간상이 몰락하게 돼요. 왜?
만약에 발달하지 않았으면 이들의 역할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이들의 역할들, 작은 군소 단위의 중간상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80년대 들어서 점포가 대형화됐다. 이때부터도 우리나라는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점포가 점점 커져요. 흔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할인마트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또 정보화가 진전됩니다. 옛날처럼 사람들이 일일이 물건 살 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갖다 대면은 포스처럼 띡 하고 얼마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점포가 커지니까 어때요? 바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과목에서 다룰 텐데, 자, 바코드라는 건 우리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단말기 있고, 그렇죠? 이것을 제품에 바코드에 갖다 대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량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해당 제조업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점포 입장에선 상당히 계산도 빠르고 정확한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다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덤핑의 규제로 인해서 어떤 그 중간에서 마진을 먹게 되는 중간상들이 이제 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00년대에 왔을 때는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죠. 이 인터넷이나 또는 카탈로그를 이용해서 무점포, 무선 판매. 흔히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무점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창고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점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텔레마케팅 있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제품 판매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거 있어요. TV 홈쇼핑. 그렇죠? 거기서 주문을 받고 따로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또는 우리 자동 판매기, 음료수 같은 거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무점포 판매에 속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직접적인 판매 방식으로 중간상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그건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포스나 벤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어떠한 정보 시스템이 이제 점점 보급이 됐어요. 아무래도 어때요? 기술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게 수도 많아지고 더 커지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때부터는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서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많이 변화됐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소비자의 니즈는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아, 나는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사고 싶어. 이런 거 없을까? 가까운 예로 옛날에 50년대나 60년대 또는 7, 80년대에는 흰우유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사람들이 많은 매체를 접하다 보니까 어때요?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딸기 우유 하듯이 뭐예요? 소비자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집니다. 바로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거는 인터넷상의 새로운 형태의 점포 없는 중간상이 등장한 겁니다. 흔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판매하는 형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거치지 않고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진다. 즉 마진, 중간 유통 마진을 모두 뺀 거죠. 거품을 뺨으로써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만족을 극계에 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환경이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이런 유통 환경의 변화 특징을 보면은 자, 아무래도 첫 번째 나오는 게 소득 수준의 향상. 아무래도 전쟁 이후보다는 지금이 어때요? 더 갈수록 소득은 향상되고 있죠. 근데 먼저 연도별로 보면은 98년도에는 외환위기, 흔히 말하면 우리 IMF가 왔습니다.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물건을 잘 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당시에는 다른 것보다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로지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만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99년도에 경기를 회복하게 되니까 즉 중산층이 없어요. 아예 많이 받는 사람들 아니면 아예 적게 버는 사람들만이 딱 나타나서 아예 저가로 제품을 구매하느냐 아니면 아예 고가로 진입을 하게 되느냐 하는 양극화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예가 나왔네요. 백화점. 자, 백화점은 주로 고소득층이 되겠죠. 그리고 할인점, 이제 저소득층을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양극화가 너무나 분명하게 갈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2000년대 넘어서 지금까지 보면은 소비 심리는 아무래도 좀 더 위축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중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것들은 상당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로 전자상거래. 요즘 다 웬만하면 다 전자상거래 하죠. 그렇죠. 개인정보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합니다. 더 저렴해요. 그리고 중간 마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인기 있는 품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아무래도 어때요? 남성들에 비해서는 좀 구매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치관입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요. 첫 번째 보면은 소득이 어느 정도는 이제 향상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가가 증대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때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가 점점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일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쉬고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있죠. 자아실현 욕구. 아, 내가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것을 모아서 뭔가 내가 투자를 하고 좀 배워야 되고, 이런 소비 심리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양보다는 질을 선호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더 좋은 제품 쓰는 거고요. 물질보다는 서비스. 이제는 유형의 제품에는 의미가 없어요. 아, 이 제품 내가 얼마 주고 샀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 예를 들면 쌀을 샀어요. 쌀이란 거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의 유형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배송해주는 하나의 뭐예요? 무형의 서비스. 아니면 이 쌀 가격을 상담해 준다거나 하듯이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더 강화되었다 보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 및 소비 등이 소수 중심의 차별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예전에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적게 만들어도 품종을 다양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커피 같은 거 어때요? 예전에 그냥 찻잔에 따르는 커피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의 커피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 커피 전문점이 등장했습니다. 많은 양을 만들진 않아. 근데 사람들의 입맛에 또는 기호에 맞게 깊게 나누는 거예요. 그 깊이가 더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필수품 중심의 품목. 자, 필수품이라고 우리가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레저나 문화, 우리가 뭔가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외형보다는 어떤 본질이나 남성보다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비 경향. 남성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성들의 어떤 소비 심리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시화. 이제 농촌 사회라기보다는 대도시에서 더 나아가서 중소도시, 흔히 말하면 이제 위성도시 같은 것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거기에 대형 할인마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문화, 레저, 스포츠 용품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소비 행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정부의 정책의 변화입니다. 자, 보면은, 자, 아무래도 유통업체는 점점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개발 지원 또는 법률적인 지원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중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 하나, 이런 물류 시설이나 또는 유통시설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혼잡해져요. 육상교통도 활용하고 해상교통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보관시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토지도 부족하고 정비례해서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간접시설을 확충합니다. 뭐 땅을 좀 더 넓힌다든지 또는 바다를 메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에 관련된 유통물류 정보 시스템들을 구축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보면 우리 자동차에 보면 뭐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어떠한 유통이나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접목된 정보 기술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됩니다. 자, 유통산업에 관련 정책, 이제 관련된 법령은 이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고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법령 문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아, 이런 건 당연하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첫 번째 보면은 목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 및, 자, 아무래도 산업이 있으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한 제도들,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가격을 마구 낮추거나 덤핑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고, 그러면 예전에 이제 시험이 간혹 나왔던 건데, 유통산업 시책의 기본 방향을 볼게요.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왜 나왔냐, 그 방향이 무엇이냐를 보는 건데, 첫 번째, 선진화, 그리고 효율을 촉진한다. 위에 얘기와 같은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거예요. 결국 제품을 사는 건 소비자예요. 그러면 이들이 물건을 삼으로써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거든요. 세 번째, 그리고 지역별 균형 발전. 어느 지역만 막 발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이나 또는 항구도시, 뭐 부산이나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역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류별로 균형 발전. 어떠한 제품, 의식주에 관련된 제품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나 문화 같은 제품들도 같이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통산업 시책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잡고 있는 기본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글로벌 유통산업의 동향과 추세가 있는데, 자, 이게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4과목하고 연계되는데, 잠깐 간단히 볼게요. 자, 유통산업의 디지털화. 자, 첫 번째는 모든 단계 IT 기반 시스템. 자, 요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포에서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으로 세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포스 기계를 갖다 대기만 하면 거스름돈, 그리고 제품 가격 얼마,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오차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고, 자, RFID 이제 하나의 칩입니다. 칩인데 이런 것도 이제 원거리에 있는 것들도 무선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기술로 인해서 유통의 제조에서 소비 반품까지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하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러면 이제 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이 차가, 트럭이 어디서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고 나한테 언제쯤 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품에 이렇게 바코드 갖다 대면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도 만약에 이 제품이 어떤 상자 안에 있어요. 상자 안에 있어도 이 기계를 갖다 상자만 대도 이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유통 경제인데, 자, 경제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흔히 알고 있는 독점, 독과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오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절은 그냥 이해만 하면 되겠는데, 볼게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매개 역할. 자, 매개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이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생산자가 있을 것이고요. 소비자가 존재합니다. 이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공간을 제공하는 거래를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내가 시장에 옴으로써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있겠죠. 그게 먹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입는 거일 수도 있고요. 신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틀어져 갖고 이들이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산업 발전의 촉매. 자, 유통이 이제 개척이 되면서, 자, 거래 교섭력이 증가하고 있다.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주로 생산자 입장이었어요. 주로 칼을 쥐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죠. 소비자가 칼을 쥐고 있다든지, 또는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서로 비슷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서로 간의 거래를 통해서 경쟁력을 점점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유통은 자, 3차 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그리고 물류하고 맞물려갖고 거의 제3의 이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물가를 조정한다. 자, 유통 구조가 효율화된다고 하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낮아진다. 우리 흔히 말하면 요즘 오픈 프라이스 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제품가가 이미 정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희망 소비자 가격이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유통 경로에 대한 투자 위험을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고, 자, 이것은 보면은 유통업체 간, 즉 소매상과 소매상 간, 자, 수평적인 구조죠. 또는 도매상과 소매상 간, 이들과 이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조업자가 물건 만들어서 이렇게 도매상, 소매상 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는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먼저 물건을 만든 사람이 칼을 많이 쥐고 있어요. 가장 힘이 파워가 셌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동등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환 경제와 시장 경제를 보겠습니다. 자, 교환 경제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자, 생산물을 생산자 자신이 소비하는 자급자족. 옛날에 그랬죠. 그리고 공동체 경제에서 인간한테 필요한 생활수단, 의식주에 관련된 제품들일 겁니다.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어때요? 서로 경제 관계에서 서로 교환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근대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시장 경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개인이나 공동체, 소비자 개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단체, 흔히 말하는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만나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을 표시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살 사람은 와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나 교환 또는 어떤 분배가 시장 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경쟁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은 상품 생산하고 이제 소비 교환인데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상품을 생산한다. 그렇죠? 예전에는 시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주 고대 사회에는. 근데 지금은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으면서 여기서 어때요? 가격이 설정되고 그리고 화폐를 줌으로써 교환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유통 비용과 이윤을 보면은 자, 시장이 좀 더 커져요. 그리고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까지 제품이 거래되는 경우 양자 간의 재반 비용. 자, 덩치가 커지는 제품이고 시장이 크면 클수록 이들 간의 비용은 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제조업자는 더 많은, 더 큰 제품 만들어내야 되고 도매상이나 소매상은 이들을 운송, 수송을 해야 돼요. 작은 제품이라면은 큰 공간이 필요 없지만 만약에 대량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은 수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트럭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을 판매할 때까지 놓을 수 있는 보관시설이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유통 비용과 구조가 다양해진다. 흔히 말하는 우리 마진이죠. 자, 이 마진율이 되는데, 자, 바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 구조와 가격을 보면은 판매자의 집중도, 즉 제조업자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시장에, 그리고 구매자가 집중도, 얼마나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제품 차별화의 정도, 예를 들면 퀄리티도 있고요. 상당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 경쟁사에 비해서. 어떤 시장의 내부에서 서로 경쟁으로 가격이 만약 만들어지겠죠. 얼마에 판매하겠다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시장 조직상의 특성이 바로 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가격, 품질,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무형의 서비스. 이 부분이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